대파는 잘못 보관하면 며칠 안에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검게 썩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점액질이 생기면서 부패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냉장 저장을 하기 전에 집에 굴러다니는 투명 페트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채소들이 워낙 수분 함량이 85에서 95%까지 많다 보니까 세균이라든지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제장이 어렵고 부패가 빠른 거죠. 1인 가구, 2인 가구들은 채소 사다 놓기가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오히려 썩어서 버리니까. 이렇게 물기가 많은 상태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며칠 안에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검게 썩거나 곰팡이가 슬거나 점액질이 생기면서 부패가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냉장 저장을 하기 전에 대파의 수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제거를 해주고 보관을 하게 되면은 대파의 호흡작용이 더뎌져서 호흡으로 인한 수분 손실과 무름 현상이 늦춰지기 때문에 신선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흑대파라고 하더라도 겉에 흙이 묻은 부분만 한 겹, 두 겹 정도 벗겨내면은 속은 아주 뽀얗고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흙이 묻어있는 뿌리 가장 가까이 잘라낼 수 있는 데까지 깨끗하게 잘라내시고 뿌리를 싹 쌍둑 자르지 말고 약간 그 남겨놓은 상태에서 가장 가까이까지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나 또는 키친타월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비닐봉지, 검정 비닐봉지도 좋고 뭐 하얀 비닐봉지도 좋지만 그런 데다가 이렇게 세워서 넣어가지고서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시면 서로 무게를 닿는 면들이 세워놓으면 뿌리 부분은 아래로 가게 하니까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이 물러지지 않고 오래 2, 3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 밀봉을 해서 넣으면 그 속에서 수분이 계속 그 안에 응축이 되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로 싸서 보관할 때는 꽉꽉 채우지 말고 느슨하게, 그리고 입구도 느슨하게 묶어야지 밀봉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당연히 물기가 생겼을 때 흡수할 수 있는 페이퍼 타월이나 신문지 같은 것들 제일 정답인 것 같고요. 그래도 요즘 깔끔한 주부님들은 그래도 냉장고에다 흙이 묻은 대파를 어떻게 보관해? 그럴 때는 저도 대파를 사가지고 다 겉껍질 벗겨내고 자기 전에 씻어가지고 놓고 자요. 밤에는 좀 시원하니까. 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기가 어느 정도 말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페이퍼 타월 뜯어다가 깨끗이 더 물기들을 닦아내고 아까처럼 해가지고 페이퍼 타월로 싸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다가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대포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둘 만한 데는 없을 거예요. 길이대로 그대로. 그럴 때에는 흰 부분하고 녹색 부분을 반 잘라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흰 부분하고 녹색 부분은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같이 보관을 하시게 되면 녹색 부분에 수분들이나 미끄덕미끄덕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깔끔하게 해서 보관하시면 2주까지 물기 제거 완전히 하고 하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냉장고에다가 근데 요거를 세우려면 문 내에 있는 좀 높은 칸에다가 이렇게 세워둘 수는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죠. 자꾸 쓰러지니까 요럴 때는 집에 굴러다니는 투명 페트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서 넣는데 그때도 비닐에 채울 때하고 똑같아요. 너무 꽉꽉 채우시면 안 되고요. 느슨하게 채워가지고 위에 비닐봉지 이렇게 쓰이신 거 살짝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세워 놓으시면 좀 잘 세워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장 보관한 대파들이 2주에서 3주 냉장고에서 보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돼도 2주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 이거 그럼 버려야 되나? 이러시는데 이럴 때는 냉동 보관하셔야죠. 냉동 보관 시에는 바로 쓸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서 밤에 놔둬서 물기가 저절로 자연 건조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페이퍼 타월로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 뿌리는 냉동 보관 중에 잡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잘라내고
흰 부분, 녹색 부분만 잘게 쓸 수 있는 어슷썰기를 한 것, 다져놓은 것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빠르게 붓지 않고 냉동되도록 해서 보관하시면 자리도 많이 차지 않고 나중에 쓰실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찌개나 국 등은 해동하지 않고 그대로 냉동한 걸 투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볶음을 할 때에는 파기름을 먼저 내서 쓰시면은 그 파향이 파기름에 아주 되살아나니까 냉장 보관한 생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무침이나 양념장 등은 물렁하지 않도록 냉동 대파는 비추천하게 됩니다. 좀 식감이 너무 없거든요. 냉동 대파는 1, 2개월 동안까지는 대파의 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편인데 2개월, 3개월째 되면은 그 향이 점점 약해지고요. 4개월 이상이 되면 향이 급속도로 소실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부지런하신 분들 이렇게도 해 드시는데요. 뿌리째 있는 대파는 뿌리가 있으니까 심어 놓으면은 살 수 있겠죠. 근데 초록색까지 그대로 해서 꽂아 놓는 게 아니라 흰 부분 그 한 5cm 정도 되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화분에 꽂아 놓으면 한 2주 후부터 3번 내지 5번 정도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길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밭에서 기른 대파처럼 2주 후부터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데 뭐 계속 되는 건 아니고요. 3번 내지 5번 수확하면 잘 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화분이 없다, 흙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아까 페트병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경 재배를 하셔도 돼요. 물을 담아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수경 재배를 하면 빨리 자라요. 1주 후부터 수확을 해서 드실 수 있는데 한 2, 3회밖에 수확 가능하지 않고요. 식감과 향은 사실 수확하면 할수록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드시래도 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대파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쿰쿰한 냄새 나잖아요. 이게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파의 흰 부분 이런 걸 총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땀을 나게 하고 해열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파즙이나 대파국을 끓여서 먹으면 감기를 떨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혈액순환이라든지 소화액 분비를 도와줘서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초록색 부분은 무침이나 볶음 같은 것들의 색깔이나 향을 살릴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불을 끈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향과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만 넣고 육수 국물 낸 다음에 대파만 썰어 넣고 해도 향긋하고 좋고, 또는 어떤 때에는 달걀 품물을 넣고 그런 대파들을 같이 넣어주면 영양적으로도 좋고 향도 좋고, 팥국도 많이 끓여 드시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향도 좋고 맛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파 뿌리는 깨끗이 씻어서 말려 놓으셨다가 고기 삶을 때 고기 잡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뿌리서부터 흰 줄기 부분 또 녹색 줄기 부분 어느 하나 버릴 수 없이 잘 쓸 수 있고, 잘만 하면 뿌리째 넣어 놓고 몇 번씩 길고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파는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신선도를 꽤나 오래 보관하면서 쓸 수 있는 채소이긴 해요. 그런데 잘못 보관하면 냄새 나고 막 꺼멓게 곰팡이 피고 물러져서 나중에 양파망 속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파는 통풍, 온도, 습도, 빛, 요 4가지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저장 방법에 따라서 영양과 맛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잘 보관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작고 단단한 양파가 큰 양파보다 수분 함량이 적어서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요. 양파망에 보통 사면은 5kg, 10kg 이러면 꽝꽝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부딪혀서 짓물러가지고 거기서 수분이 나와서 곰팡이도 생기고
생기고 무름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양파를 사오시면 양파망에서 다 꺼내서 하루 정도 수분을 좀 날려주시면 더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생겼던 습기들이 마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보관해 주시면 훨씬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빛이 있으면은 싹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이 좀 안 들고 그늘지고, 온도도 너무 높으면 온도 습도가 맞으면 또 싹이 나니까 온도도 조금 낮은 쪽에 창고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정말 오래 보관하실 수 있죠.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빛이 안 드는 곳에,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곳에 보관하시면 좋은데, 이 방법으로 좋은 게 그 양파망이긴 한데, 양파망에 너무 사올 때는 꽉꽉 들어서 진물 넣어서 그러거든요. 느슨하게 넣어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양파망 대신에 옛날에는 어머님들 신으시는 스타킹이 많아서, 요게 양파가 보통 스타킹에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러니까 올라간 스타킹이 있으면 여기다가 키친타월 이렇게 싸셔가지고 하나 넣고 하나 매듭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사탕처럼 해서 길게 매달아 두시면 아주 오래 두고 통풍도 잘 되고 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파가 너무 많이 샀다 그러면은 실온 보관보다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냉장 보관할 때도 냉장고에 습기를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펴서 습기 다 말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신문지나 이런 걸로 하나씩 다 싸셔도 좋고, 종이 상자, 종이 박스에 들어갈 만큼 줄줄이 3-4개씩 이렇게 해서 둘둘 말아서 싸도 좋고, 이렇게 넣으시고 습기를 흡수할 수 있는 마른 숯덩어리 좀 넣어주시면 습기가 조절이 되니까, 종이 박스는 통풍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꽤나 오래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도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하고 빛을 직접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싹이 잘 나지 않으니까, 여름철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런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습기가 조절이 되니까 6주에서 10주 정도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파 냄새를 다른 거에 오염을 시키기도 하지만, 양파도 저장 중에 호흡작용이 활발해서 수분하고 가스를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채소들이나 과일들과 같이 한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습기가 차고 환기가 안 돼서 물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양파는 양파대로 단독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호흡작용으로 방출되는 수분과 에틸렌가스가 축적이 되면 환기가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양파 껍질하고 양파 알맹이 사이에 까뭇까뭇하게 그 곰팡이들이 막 피어요. 그게 이제 무름 현상하고 같이 엉겨지면 까맣게 변하면서 물컹물컹하게 되니까 치우기도 힘들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만 그렇게 되고 다른 거에 오염이 되지 않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싸주시는 것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사과가 내는 에틸렌가스는 양파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을 시키게 되고요.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게 되면 양파의 알릴 화합물, 그 자극성인 냄새가 나는 화합물들이 감자의 대사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감자는 발화가 촉진되고 양파는 또 오히려 빨리 무르는 현상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보관상 좋지 않으니까 꼭 양파는 단독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양파를 껍질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양파가 남는, 반 개만 썼다, 뭐 4분의 1개만 썼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양파는 보관할 때 대파처럼 물기가 최대의 적이니까 키친타월로 물기 잘 닦아내시고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으셔서 꽉 잠궈서 보관을 하면 1-2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고, 다른 음식할 때 잘 쓰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에도 다른 채소랑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거보다도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이러면 잘게 썰어서 건조시켜서 조리용 양파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쓰시게 되면 한 3-4개월 정도는 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파가루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파하고 식초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줘야 되는 음식
음식이라고 해요. 옛날에 중국집에 가면 춘장이라서 양파 나오고 식초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먹고 하니까 기름기 많이 먹으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양파는 음식에 단맛도 주고 향도 주는 향신 채소로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건강 채소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등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양파다. 하루에 50g에서 100g 반 개 정도 꾸준히 드시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고 이 퀘르세틴은 주황색 껍질 부분에 더 많아요. 이 주황색 껍질 부분이 곰팡이가 안 슬게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차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니까 퀘르세틴은 혈관 내의 염증이라든지 혈관 손상을 줄여주기도 하고 혈압, LDL 콜레스테롤 감소, 혈전 형성 억제 등 아주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장복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에는 생양파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양파로 먹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생양파로 드시려면 요즘에는 간장, 식초, 설탕 약간 넣고 해가지고 양파절이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양파를 비타민C가 많은 오이고추하고 이렇게 된장에다가 버무려 가지고 같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맛있게도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파가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알릴 화합물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 이런 자극적인 향 그런 맛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거든요. 양파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퀘르세틴은 다행히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찬물에 10분 정도 양파를 썰어서 담가놨다가 가볍게 흔들어내시고 또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고요. 양파는 아까 혈전 억제 작용이 유황 화합물 때문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혈전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양파를 너무 과량 섭취하실 때에 너무 작용이 세져서 피가 오히려 묽어져 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출혈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심장질환에 좋다고 혈전 용해제 들고 계신데도 너무 많은 양파를 드시는 거는 삼가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으면 믿고 사려고 했는데 올 초에 식약처 조사 결과 허위로 기재한 사실들이 적발되면서 동물복지 인증 자체에 대해서 전부 불신을 하게 되고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선한 계란과 오래된 계란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식품영양과 명예교수 이영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로의료재단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에서 식생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한 동물 사육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식품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올 초에 식약처 조사 결과 산란일자라든지 또 망각 번호에 그 사육 환경을 표시한 것들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들이 적발되면서 야 이거 동물복지 인증 시스템을 전반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망을 하셨는데요. 생산자들이 가끔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전체 생산자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복지 농가 인증을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을 했고 동물복지라는 마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산란일자라든지 사육환경의 허위 기재는 동물복지 농가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동물복지 인증 표시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2019
2019년부터 식약처에서 달걀 하나하나에 이렇게 찍어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요. 요것에 있어서 산란 일자라든지 사육 환경에 대한 그 1, 2, 3, 4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평사를 쓰면서도 1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복지 인증 자체에 대해서 전부 불신을 하게 되고 우리도 엄청 당황스럽고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이라든지 밀집 사육 등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료에 있어서 무항생제라든지 유기농 사료를 썼을 때 그것을 한꺼번에 그 표시제도에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따로 농식품부의 국립농산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사료인지 무항생제 사료인지 그런 것들을 인증마크로 표시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육 환경만으로 동물복지 농가를 인증을 하고 사료는 또 따로 인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방목을 하면 당연히 유기농일 것이다, 무항생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믿음을 못 가지고 그러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원화하고 통합화하는 그런 정책이 좀 추진이 되고 표시제도에 한꺼번에 그게 표시가 돼서 소비자들이 인증마크 따로 보고 이 표시 번호 따로 보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EU처럼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단계적으로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과태료,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인증제도하고 표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달걀은 그냥 실온에서 쌓아놓고 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어디는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고 어떤 것들은 냉장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뭐 계란은 냉장 유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을 이렇게 실온에다 둬도 돼? 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세척란과 세척란으로 해서 두 가지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비세척란이라고 하는 것은 산란하자마자 산란한 상태 그대로 유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온에서 유통을 해도 꽤 오랜 기간 보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계란의 껍질이 다공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숨구멍을 통해서 세균들이 침입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항균 큐티클 막을 싸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산란 상태의 것은 항균막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실온에서 유통을 해도 겉보기에는 뭐 먼지도 묻어 있을 수 있고 깃털도 묻어 있을 수 있고 혈흔도 어떤 때 묻어 있기도 하고 분변도 묻어 있어서 너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항균 보호막 큐티클층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실온에서도 꽤 한 30일까지도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막 변화가 심하고 그런 실내에서 보존을 하게 되다 보면 상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요즘처럼 폭염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척란으로 나오는데요. 한 30도에서 45도의 온수에서 씻어가지고 차화염소산 나트륨에 침지를 해서 살균을 하고 건조를 해서 살모넬라라든지 대장균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대란, 특란, 왕란 뭐 이렇게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냉장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계란입니다. 비세척란보다 위생적이긴 하지만 세척 과정에서 그 세척란은 큐티클층이 제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온을 해서 다시 겉보기가 깨끗하다고 실온에서 유통을 하시면 안 되고 0도에서 10도 사이에 냉장 유통을 하셔야 하고요. 소비자들도 마트에서 구입을 하시면 즉시 집에 와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비세척란을 사가지고 오면 집안에 그늘진 곳, 그런 다용도실에 보관한다든지 또는 베란다에다가 보관을 할 텐데, 요즘같이 폭염일 때는 바깥 온도가 35도가 넘어가고 하니까 문 열어놓고 이렇게 환기가 되게 해도 25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온 보관이 가능한 비세척란이라고 해도 상하기가,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매 후에는 비세척란을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실온이라고 하면은 보통 15도에서 25도, 아무리 높아도 20도에서 25도 이 정도 사이를 말하기 때문에 이 온도가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신소도가 떨어지게 되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니까 요것들을 냉장 보관하시면 구매 후에 좀 한 2주 정도 소비 기한이 늘어나서 45일까지도 소비 기한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관하시는 게 폭염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죠. 냉장 보관을 하라, 비세척란도. 그러니까 냉장고가 깨끗한데 거기다가 흙먼지 묻은 거, 깃털 묻은 거, 이런 계란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교차 오염되는 거 아니야 냉장고에서, 이러시면서 너무나 위생적인 우리 주부님들은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으시려고 하는데 요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세척란은 항균 보호막인 큐티클층 때문에 이거를 세척을 하시면 안 돼요. 큐티클층이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에도 냉장 보관을 할 때 계란 전용 종이 박스 거기에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보면 바깥 온도는 너무 덥고 안은 차니까 냉장고를 한번 열었다 닫을 때마다 냉장고 안이 물기가 응축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넣어두시면 계란 난각 표면에 이런 습기들이 응축이 돼서 물기가 이렇게 물방울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물방울들을 통해서 살모넬라 균이라든지 이런 세균들, 이런 오염물질이 오히려 침투를 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난좌라고 우리 그러는데요. 통풍도 좋고 습기를 제거해줘서 이런 물방울들이 응축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 이 난좌에 앉힐 때에는 생산자들이 나올 때 가장 편안한 방법, 오랫동안 신선도를 보존할 수 있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고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앉혀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씻느냐? 이거는 조리 직전에, 이렇게 조리해서 깨트릴 때 달걀 껍질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우리가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리 직전에 물로 한번 씻어서 바로 깨가지고 조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습니다. 세척란도 한 번 더 씻어서 조리해야 되나? 그럼 그러실 수 있는데, 세척란은 이미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씻고 조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깨서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은 냉장 보관하시면 비세척란이든 세척란이든 45일까지 우리가 소비를 하실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 보관 시의 꿀팁이라고 하면, 첫째는 계란 판매 시에 담겨있는 그 종이 박스, 요거 버리시지 마시고 뾰족한 쪽이 아래로, 둥근 쪽이 위로 향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통풍도 가장 잘 되고 습기 제거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달걀이 호흡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그 기실이 있거든요. 공기주머니가 형성이 되는데 점점 오래될수록 호흡량이 많아지니까 기실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달걀을 삶아보면 달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쏙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달걀이 꽤나 오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달걀 기실의 둥근 쪽을 위로 가게 보관을 해야지만 그래도 달걀 노른자가 중앙에 오랫동안 위치를 하게 되고 신선도도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 그 위치가 문제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문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에다 지금도 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은 이렇게 자주 여닫게 되다 보니까 흔들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달걀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0도에서 5도 사이로 온도가 계속 똑같이
맛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냉장고의 중간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다 보면 그 냉장고에 김치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러면 생선 비린내, 김치 냄새 이게 굉장히 심하기도 한데요. 계란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음식들하고 같이 보관을 하게 되면 냄새가 이 숨구멍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계란의 고소한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이상한 냄새들이 계란에서 나게 되니까 맛있게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냄새가 강한 식품들하고는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신선한 계란과 오래된 계란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쉬운 거는 물에 띄워보는 방법이에요. 물에 계란을 놔서 이 계란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옆으로 누워 있으면 이거는 산란한 지 1주 이내에 달걀이에요. 그런데 계란이 바닥에 가라앉기는 하는데 쓰려고 한다. 눕지를 않고 그러면 이건 한 산란한 지 2, 3주 정도 됐겠구나. 그리고 이제 귀 가까이 대고 가볍게 흔들어 보면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신선한 거죠. 근데 약간 출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거는 내부 수분이 줄어들면서 노른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흰자가 묽어졌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깨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조리할 때 딱 이렇게 깨서 보면은 그 프라이팬에 흰자도 쭉 물처럼 늘어나고 달걀 노른자도 확 퍼져가지고 납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달걀 노른자가 봉긋하고 탄력성이 있고 난황막이 이렇게 봉긋하게 유지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싱싱한 거다. 달걀 흰자도 싱싱할수록 이렇게 가장자리에 묽은 흰자와 된 흰자가 좀 경계가 보여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도 확인은 쉽게 가능하긴 하지만 오래되었다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니고 가열조리를 했으면 드시면 되는데요. 쿰쿰한 유황 냄새가 난다든지 시큼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패한 것이니까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기간보다도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샀다. 이랬을 때는 참 이게 맨날 계란만 먹을 수도 없고 처치곤란인데요. 차라리 저 같으면 껍질을 깨가지고 다 이렇게 섞어서 액난으로 냉동 보관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액난으로 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한 1년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액난은 물론 생식이나 반숙 조리를 해서 먹는 거는 부적절하죠. 하지만 오믈렛이라든지 팬케이크, 가열 조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정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드시면 좋겠고 만약에 흰자나 노른자를 내가 따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흰자하고 노른자를 또 분리해서 액난으로 보관해 두시면서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흰자와 노른자에 소금이나 설탕과 같이 수분 활성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섞어주면 어차피 계란을 쓸 때에 소금이나 설탕을 섞으실 거니까 그러면은 식감도 훨씬 좋고 계란이 상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액난은 그럼 어떻게 보관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다 깨서 휘저어 놨으니까 요것들을 전란은 전란대로 흰자는 흰자대로 노른자는 노란자 액난이라고 해서 언제 만들었는지 제조일자 딱 쓰셔가지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1년까지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한두 개 삶아서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신데요. 계란이 이렇게 깔 때 매끈하게 까져야 기분이 참 좋은데 그게 막 붙어가지고 막 흰자가 여기저기 툭툭 뜯겨나가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사실 너무 신선한 달걀은 이렇게 흰자가 꽉 차 있어서 삶게 되면 난각막에 이게 딱딱 붙게 돼서 떨어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서 일주일 이상 정도 된 달걀을 이용해서 가열조리 하는데 사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란 삶을 때는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삶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찬물로부터 이렇게 삶게 되면 더 계란 껍질 까기가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삶으면 좋은데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끓는 물에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바로 끓는 물에 놔두면 온도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란이 막 이렇게 금이 가서 막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소금 1리터스푼이라든지 식초 2-3방울 넣어가주면 난각이 약해져서 껍질을 나중에 깨기도 쉽고요. 일단 그리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시면 상온에다가 한 10분 정도 돼서 온도의 평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온도 차이가 좀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국자 같은 거에 달걀을 올려놓아 가지고 살짝 조심히 끓는 물 속에 내려놓으시면 금도 안 가고 잘 삶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삶아지고 나면 바로 찬물에 5 내지 10분 정도 넣어두면 계란의 바깥쪽과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껍질하고 흰자 사이에 미세한 수분층이 생겨서 분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싱싱한 것들은 잘 안 까지니까 깔 때 식탁 위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실금들이 이렇게 가요. 그러면 난각막에 이 껍질들이 싹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쇽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깔 때에도 계란의 둥근 부분, 기실이 있는 부분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까시면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계란 삶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계란을 내가 좋아하는 반숙 상태, 완숙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익히려면 끓는 물에다 넣고 몇 분 삶아야 돼 이런 것들이 늘 걱정이잖아요. 그럴 때 초식에 요새는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크리미한 상태에서 반숙으로 삶으려면 6분 30초에서 7분 정도, 물론 계란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면 적절하고요. 그 속이 촉촉하게 하려면 한 8, 9분 정도 그렇게 하고요. 한 10분 이상이 되면 완숙으로 익게 되니까 단단해지고 보관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이유는 계란의 그 단백질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그 단백질만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도 있고 다양한 비타민과 또 항산화 물질, 미네랄 등도 많이 들어있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크기의 계란이 대란이나 특란인데요. 이게 이제 60g보다 약간 못 되면 대란, 60g에서 68g 정도 되면 특란 이런데요. 요 한 개에는 단백질이 6 내지 8g 정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은 양질의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의 성장이나 발달 그리고 노인들의 근감소증 예방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그 레시틴하고 콜린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계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능력, 집중력, 또 기억력 이런 것들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건강한 성인들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계란 노른자에는 또 황반 변성이라든지 노안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루테인이라든지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을 드시게 되면 황반 변성에 늦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어서 중장년층의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계란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미네랄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 보호 및 면역 증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그 계란 노른자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엽산이 풍부해서 임신 초기에 많이 드셔야지만 태아의 신경관계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데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는 청소년, 특히 여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오틴이라든지 아연 그런 것들이 풍부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모발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돼서 탈모 예방에도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유, 달걀은 꼭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냉장 보관만 잘 한다면 꽤나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농진청의 축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5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잘 하게 되면 한 3달 정도 보관이 가능했고요. 소비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식품을 언제 사서 얼마 동안 보관하면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유통기한이죠. sell by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유통 판매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품질 유지 기간이 60-70% 남아있는. 근데 예전에는 유통기한을 향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사서 먹어야 된다 알고 그냥 너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에요. 2023년 1월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소비기한을 쓰는데요. 품질 유지 기간이 한 10% 20%더 남아있을 때까지를 소비기한으로 해서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품질 유지 기한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best before예요. 요 품질 기한 전까지 가장 최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하는 거죠. 소비 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날까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품질 유지 기간이 한 10% 20%더 남아 있으니까 사와서 바로 드시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최적 상태로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시는 거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상품은 우유라든지 빵, 두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신선 편의식품들, 보통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유통기간이 짧은 식품들은 제조일자를 함께 표시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식중독 사고라든지 식품 안전 사고를 미리 쉽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사실 법적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제과점의 빵이라든지 편의점 도시락 등 즉석 제조 판매 식품에는 제조일자를 꼭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 얘네들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당일 소비를 하는 게 원칙인 식품들 이런 데에 제조일자가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고 편의점에서 바로 사서 드시면 아주 좋고요. 만약에 편의점에서 내가 픽업을 해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드신다고 해도 실온에다가 2시간 이상 방치를 하시면 세균들이 빨리 증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소비기한이라는 거는 냉장 상태에서 설정한 기한이에요. 실온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꼭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어도 된다. 이 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개봉하지 않은 채로 보관을 제대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드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식품의 특성 밖에 보관을 못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품을 구입하고 나서도 보관 방법, 몇 도에 보관하라고 하는 건가 그걸 잘 보고 되도록이면 음식물은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만 사셔서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을 하셔주시고 윤리적으로 소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만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이게 유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잘 모르니까 구매 후에 언제까지 내가 먹을 수 있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바꿨는데요.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저장 방법, 실온 보관인지 냉장인지 냉동 보관인지 등에 따라서 그 상태대로 보관을 했을 때 그 소비 기한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저장하라고 하는 지시사항대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소비기한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품질 유지 기한은 10 내지 20%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식빵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편인데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 실온에다 놔두고 섭취해도 되나, 이게 걱정거리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식빵에 들어간 재료라든지 방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릴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형 제과 기업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실온 기준으로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가능한데, 이때 실온이라고 하면 20도 정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동 보관을 하면, 밀봉만 잘하면 1년까지 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밀봉을 잘 하셔야 돼요, 대신에. 하지만 동네 빵집이나 수제빵 이런 것들은 방부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식빵을 샀는데 곰팡이가 어디 한 조각에서 피기 시작했다, 아까워도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빵은 다공성이잖아요.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나 균사 같은 것들이 빵 속 깊숙이까지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저는 사오자마자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나면 냉장고로 넣습니다. 옛날에는 식빵은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노화돼서 좋지 않다 그랬는데, 어차피 전분이 노화됐다고 하더라도 재호화를 시켜가지고 드실 거니까 드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요즘에는 또 저항성 전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노화가 돼서 문제될 거는 없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층층이 된 그 웨딩 케이크 리셉션에서 자르잖아요. 그 위에 보면은 신랑 신부 모형이, 피겨가 제일 윗단에 있거든요. 그 윗단은 우리 장모님이 그날 보관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그런 케이크들은 생크림 케이크가 주로 아니라 설탕으로 이렇게 한 케이크라서 보존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밀폐 용기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해두고, 첫 번째 결혼기념이 됐을 때 신랑 신부 모형이 있는 걸 꺼내가지고 신랑 신부가 나눠 먹으면서 이때의 그 기분을 생각해서 열심히 같이 살자, 노력하면서 살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전분식품은 냉동에서는 1년 이상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도 냉동 만두 많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섭취가 가능할지 걱정인데요. 꽤나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핫셉 인증을 받은 대형 제조업체에서 만든 냉동 만두는 가정용 냉동실에서 소비기한은 거의 1년 가까이까지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고요. 개봉 후에도 1, 2개월 내까지는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개봉한 다음에 잘 밀봉을 해서 두시면서 1, 2개월 더 드실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개봉 후에는 공기라든지 수분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동 제품은 한번 해동 후에 다시 얼리게 되면 품질 저하가 되고 세균의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재냉동은 금지인 거 다 아시죠?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만두피 색깔이 누렇게 변했다, 아니면 검은 반점이 있다, 이런 거는 곰팡이가 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기하는 게 안전하시고요. 프리저 번이라고 해서 만두피가 성에가 좀 낀다든지 맛하고 식감, 품질이 떨어져서 부패한 건 아니라도 먹기가 안 좋으니까 그럴 때는 버리시는 게 낫겠죠. 액상커피에는 살균을 해가지고 한 것과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원유 함량, 우유, 유지방 함량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액상커피에는 캔에 들어있다든지 페트병에 들어있다든지 또는 UHT라고 써있는 컵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초고온 살균으로 해서 멸균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거의 1년까지, 수개월에서 1년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커피라는 건 향이 중요한 기호식품이잖아요. 근데 맛과 향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액상커피를 마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 저온살균 컵커피, 원유 함량이 높은 프리미엄 컵커피 같은 경우에는 냉장 유통을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유통기한이 이런 것들은 꽤나 짧아요. 저온살균을 했기 때문에 병원균만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세균은 증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프리미엄 커피들은 유통기한이 7 내지 14일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유통기한 내에 구매 후 섭취가 원칙이고 개봉 후에는 바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유, 달걀은 꼭 냉장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통기한도 짧다. 우유도 사실은 수분도 87%, 지방이 4%, 단백질이 3.5% 이렇게 영양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상하기가 쉽기는 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냉장 보관만 잘 한다면 꽤나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5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을 잘 하게 되면 농진청의 축산과학원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한 3달 정도 105일까지도 보관이 가능했고요. 개봉한 채로도 소비자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39일까지도 보관이 안전하게 가능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유가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은데 왜 안 상하는 거야? 뭐 방부제를 넣었나? 이러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살균 시스템에 있어요. 우유를 살균을 하는데요. 보통은 표준적으로 130도에서 2초간 살균을 해요. 이거는 초고온 단시간 살균이라고 하는데 거의 UHT 멸균하는 온도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보관이 되는 건데요.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미생물의 DNA를 파괴해서 안전성은 높이고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맛 좋은 우유를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유를 K-밀크라고 그래가지고 농장에서 집유할 때부터 체유, 살균, 균질화 처리 이런 과정들이 모두 콜드체인에서 처리가 되고 유통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원유의 위생 등급 기준으로 보면 원유 1ml당 일반 세균수가 1A 등급으로 3만 개 미만이고요. 체세포수도 1등급으로 20만 개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낙농국가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1인 가구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좀 멸균 우유를 사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UHT로 살균한 135도에서 한 150도에서 2초에서 한 5초 정도까지 살균을 한 완전히 미생물을 제거한 보통 이런 멸균 우유들은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거든요.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한 멸균 우유들은 제조일로부터 3, 4개월이 지난 제품들이 대다수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 내에 꼭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실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 그리고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쉽게 상할 것 같은 영양성분이 많은 식품인데 의외로 쉽게 상하지 않는 음식에 두부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두부가 어머나 내가 사다 놓은 지 깜빡 잊어가지고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괜찮네? 석회두부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비포장 즉석두부하고 포장두부는 다릅니다. 즉석두부는 상온에서 반나절이나 하루면 쉬어버려요. 냉장 보관을 해도 한 2, 3일 소비가 이제 쉽지가 않죠. 빨리 상해서. 하지만 포장두부는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 살균 처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10일에서 15일 정도 되고요. 개봉 후에도 1, 2일 내에 섭취가 권장되기는 하지만 1, 2일 지나도 별로 품질의 변화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개봉 후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 다 한꺼번에 먹지 못하고 반모가 남았다. 그러면 깨끗한 물에다 담가가지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더 오래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냉장 보관을 하면서 매일 물을 갈아주게 되면 2, 3일 정도 연장이 더 가능합니다. 캔 제품들은 멸균 제품이니까 당연히 유통기한이 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기 보관 식품이고 비싼 식량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캔 제품은 멸균 처리 후에 밀폐한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는 경우에 제조일로부터 3년 전으로 유통기한이 찍혀 있는데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반드시 밀폐 용기에다가 옮겨가지고 보관을 하시게 되면 생으로 드실 때는 2일에서 3일 이내에 다 섭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상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해서 두게 되면 김치찌개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열 조리하는 제품에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치 통조림을 보시면 불포화 지방산의 기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산패에 취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개봉한 후에 두게 되면
되면 품질 저하가 가능한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캔 제품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참치 통조림처럼 산성이 높지 않은 제품들, 저산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오래 보관을 하시게 되면 통조림 내부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혐기적인 조건,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도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이 내는 독소가 뭔지 아세요? 보툴리눔 독소예요.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톡스라고 하는 독소 주름 필 때 마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독소인데요. 이게 신경독소예요. 이 신경독소가 냄새나 맛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소량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조림 캔이 부풀었다,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럴 때는 100% 폐기하셔야 됩니다. 라면이 우리 식량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다소위 식품인데요. 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탕면과 비유탕면. 유탕이라고 하는 기름에 튀겼다는 거고요. 비유탕이라는 건 기름에 튀기지 않고 겉면이나 생면으로 라면을 건조시켜서 제조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이게 산패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건조해서 수분 활성도가 낮다고 해도 기름의 산패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간은 건조한 거는 좀 더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6개월 내지 12개월까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딱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기름 쩐내가 좀 이렇게 매콤하면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건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겉면이나 생면으로 만든 비유탕면은 보통 조금 더 길어서 8개월이나 1년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컵라면도 또 요즘에 많이 드시잖아요. 컵라면은 용기의 재질 특성상 산패도 쉽고 습기 흡수도 쉽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6개월 이하예요. 만약에 라면 봉지 속에 들어있는 또는 컵라면 속에 들어있는 그 스프가 딱딱해져 있다, 면발이 쫄깃쫄깃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드셔도 괜찮고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나고도 1, 2개월 정도까지는 품질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건강상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해도 영양 성분이 많고 수분이 많은 이런 식품들은 냉장고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에 노출이 되면서 증식을 해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기한이 지나면 되도록이면 빨리 폐기하는 게 좋은 게 수분 함량이 많은 리코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 같은 연질 치즈들이에요. 워낙 영양 성분도 많고 수분 함량도 높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빨리 폐기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복합 재료가 들어가는 즉석 조리식품, 또 요즘에는 샐러드들도 이렇게 컵에다 담아서 과일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조에 하루 이틀만 지나도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그렇게 많이 버렸던 거는 단체급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급식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외식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게 식품위생법상 허락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먹는 거는 식중독 사고가 혹시 난다 해도 혼자 문제이고 조리해서 바로 먹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체급식은 그 사람들의 면역력의 정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걸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그런 잘못된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하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제조일자에서부터 써있는 거, 또 유통기한이 써있는 거, 소비의 기한이 써있는 거, 품질 유지 기간이 써있는 거, 이거 각각 다 개념 정리해드렸으니까 지켜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자기 자신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